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그거 먼저 짚어야겠네요. 홍콩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계속 저희가 전해드릴 때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에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44명이고요. 부상자가 279명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고층 건물이 31층이고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4,000명 정도 되고요. 예. 특히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서 피해자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홍콩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남성 3명을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해당 건물이요 1년 넘게 보수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 보면 그 녹색 천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이제 있네요. 그 비계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 주변에 설치가 돼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는 사실 비계가 철제로 된 것이 거의 네네네. 대부분인데요. 홍콩은 이게 대나무 비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화재에 더 취약하고요. 이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까지 불이 번지면서 대형 불길이 올라가면서 화재 위험이 컸다고 하는데요. 예. 홍콩 당국이 2008년에 그때도 대형 화재가 있었고 당시 가장 높은 등급 5등급을 경보 단계에 올렸는데 이번에도 다시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번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격을 입고 중태에 빠진 상태라고요. 네, 어제 오후에 주 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백악관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좀 전에 이제 CNN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속보에 따르면은 조준 사격이었던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상태가 굉장히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총격범도 지금 중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백악관 주변은 다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마라라고 조트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대해서 뭐 범죄 단속, 이민자 단속 강화하면서 주 방위군을 투입한 상태이고 워싱턴 DC에도 주 방위군이 투입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총격을 받은 병사들은 웨스트 버지니아 소속의 방위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 투입하면서 이제 곳곳에서 좀 문제가 있긴 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방위군 투입된 곳이 워싱턴 DC가 있고요. 테네시주 멤피스에 주 방위군 투입이 돼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포틀랜드 그리고 시카고에도 주 방위군 투입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정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마찰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총격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추가적으로 주 방위군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전에 보도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워싱턴 DC 지역에 500명의 주 방위군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일단은 총격범이 지금 잡힌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좀 나왔습니까? 네, 이제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주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인 것처럼 추가적으로 주 방위군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워싱턴 DC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투입했습니다만 네.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단은 주 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용이 됐고요. 다음 달 11일까지 이행은 보류한 상황에서 이렇게 총격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주 방위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지금 뭐 잠시 휴전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언제 또 다시 위태한 상황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많은 분의 목숨도 잃었고 근데 경제도 굉장히 많이 손해가 났잖아요. 네. 어떤 정도일까요? 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가자 지구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그러니까요. 과언이 예. 아닙니다.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글로 다시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네, 예. 이제 다시 살아야 되니까 가시긴 네. 하는 건데요.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2025 팔레스타인 영토 경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GDP가 2013년 대비해서 무려 83% 감소했고요. 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1인당 GDP가 161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 돈으로 23만 원.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1년 1년 동안 동안. 생산하는 이제 뭐 경제 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는 예. 거죠. 우리나라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당 GDP가 3만 6천 달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인당 161달러면요.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거의 이제 빈곤국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이제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에 물가가 238% 올랐고요. 아, 실업률은 80%. 지금 예.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거의 폐허랑 다름이 없는데요. 수도 위생시설은 90%가 사라졌고요. 농경지는 86%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지원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 이 보고서를 보면은 세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지원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결국은 가자 지구가 2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유엔이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아무것도 네. 없는데 저기 살던 분들이 다시 또 절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생활을 해야 되면 음. 뭘 아니 당장 집도 없고 다 폐허가 됐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재건 사업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잘 많은 나라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17만 4,500여 채 건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인간 활동도 73%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유엔과 유럽연합, 그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추정한 사안인데 예. 가자지구 재건하는데 700억 달러, 10조 원 넘게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 유엔 무역개발기구에서 보고 작성하는 데 같이 참여했었던 한 경제학자 얘기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자지구 분쟁으로 경제가 거의 다 망가졌기 때문에 예. 이걸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잔해 제거에만 22년, 불발탄 제거에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가장 큰 공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한 것. 물론 네. 그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한데 예.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미국이 10년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재건하는데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유엔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2년 전 경제로 다시 돌아갔고 예, 예. 그리고 이걸 제거, 그러니까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 잔해 제거하는데 2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음. 이 과정을 미국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일단 전쟁 끝나고 나서 거기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가자 지구를 재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예. 그런 사실 이게 좀 너무 공연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이득을 그렇죠. 얻기 위해서 예. 재건한다는 거 이건 좀 공연불에 불과하고 일단 예.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부터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아까 그 재건 비용 말씀하실 때 700억 달러 10조 원 말씀하셔서 네. 100조 원으로 아, 이제 네,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한 협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협상에서 핵심 실세로 주목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인데요. 네. 왜 이렇게 핵심 실세로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앞에서 잠깐 이제 국제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 측 인사들과 뭔가 좀 내통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일단 블룸버그 통신이 먼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 측 그 안보 보좌관과 지난달에 이미 전화 통화를 했었고요. 그때 위트코프 특사가 종전한 초안 일부를 미리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20개 정도 문항을 묶어가지고 트럼프식 평안을 미국이 만들었는데 러시아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힌트를 줬고요. 그리고 나서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말에 위트코프 특사가 마이애미 자택에서 푸틴의 최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 최고 경영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쿠슈너와 함께 사흘 동안 머물면서 이번에 나섰던 28개 종전한 초안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미국이 제안한 28개 평안이지만 사실상 러시아 인사와 논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러시아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원래 이 사람은 유대계 부동산 사업가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우연한 기회에 골프를 치게 됐고요. 아. 이걸 계기로 해서 40년간 골프 친구가 예. 되면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국제 무대에 들어오게 된 건데 외교 분야 경험은 전혀 없었고요. 네. 이 전에 가자지구 휴전안을 쿠슈너와 함께 잘 이끌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평안도 투입이 되면서 이렇게 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68살이고요. 또 한 사람은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인데요. 39살입니다. 육군 장관이 뭐 하는 자리일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총참모장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민간인인데 국방부에서 군 장비 제정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아, 건데요. 그래요? 아, 네. 당연히 군인인 줄 알았네요. 네, 예. 민간인입니다. 근데 어. 어쨌든 미 국방부에 소속이 돼 있고 미 육군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상원이 승인하면은 맡게 되는 직책입니다. 23일 날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간의 고위급 회담에서 대표단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24일 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러시아 가서 다시 한 번 더 담판을 진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인연이 있냐라고 봤더니 BBC가 보도한 내용인데 드리스컬이 작년 여름에 스위스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예일대 로스쿨 동문인 거죠. 네. 그래서 부통령이 추천하면서 트럼프 캠프에 들어오게 됐고 이번에 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건데요. 역시 외교 경험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군 복무 경력이 있습니다. 예. 2007년부터 3년 동안 육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고요. 2009년에 9개월 동안 이라크에 파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군인 출신인데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가 군인이고 할아버지는 2차 대전, 그리고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군인 집안으로서 좀 약간 예. 명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가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드리스컬 장관이 육군이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비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무기뿐만 아니라 드론과 하이브리드를 합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줄이고 효과가 높다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 트럼프의 드론가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 한 사람은 60대, 한 사람은 30대인데 호흡이 잘 맞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요. 최근에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두 그렇군요. 사람입니다. 지연도 있고 학연도 있고 골프 관계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친분이 많네요.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도 그럼 군사력을 좀 강화해야 되나 이런 그 생각이 있나 봐요. 네, 프랑스에서 맞습니다. 보니까 자발적인 군 복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7일 날 이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자발적인 군 복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뭐 징병제처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입대 지원자가 10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복무를 하게 되는 건데 예. 일단 성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급여를 주기 때문에 진정한 자발적인 군 복무제인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직업이든 거죠. 예. 직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고 예, 예. 그 과정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 건데요. 네네네. 10개월. 일단 초기에는 10,000명 정도 모집을 한다는 것이 네. 목표고요. 2035년까지 5만 명으로 늘린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목표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도 병력 모집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군 병력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일종의 유인책을 가지고 병력을 모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군이 지금 전력을 유지하려면 15,000명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7,000명 정도밖에 모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병력을 모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프랑스의 합참 의장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러시아가 3, 4년 안에 나토 회원국들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고요. 예.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합참 의장이 6월 달에 나토 회원국들 앞으로 4년 안에 러시아 공격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 러시아 공격 가능성, 지금은 이제 이제 평화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러시아가 자신들의 어떤 영토 확장 욕구를 절대 멈추지 못할 거라고 유럽 국가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예. 것 같습니다.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 샤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맞습니다. 그동안에 막 경제가 어려워도 가격을 인상하고 좀 명품 브랜드들이 배짱 장사를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가격이 내려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전 세계 고가 명품 시장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요. 네. 사실 그 코로나19 때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사지 않았어요. 명품 있으시죠? 있다고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하나 정도.
그것도 진짜 굉장히 오래전에 산 거고요. 사실 제가 요즘 관심사가 네. 명품이 아니라서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지 않는데 어쨌든 그 리만 브러스 사태 이후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명품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2년 연속 기록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7천만 명 정도 소비자가 등을 돌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는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품 브랜드들의 배짱 장사 때문입니다. 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려 이제 사니까. 네, 이제 가방 하나 사주면은 나중에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명품 업체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가격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디자인은 사실 바뀐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 돈을 그러니까 어제 사는 것이 가장 싸다라고 말할 아, 정도로 그래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컴퍼니가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 사람들의 약간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올드머니 룩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명품 로고가 직접 박혀 있는 것보다는 네. 없지만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잘 팔리기도 하고요. 어. 특히 이 명품 업체들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부터 먼저 포섭을 해서 예. 이 사람들이 조금 싼 것부터 사기 시작해서 점점점 고가로 사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예. 이 젊은 층들도 이제는 합리적인 소비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나눠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꼭 굳이 명품 사지 않더라도 다른 것에 돈을 쓰는 MZ가 많고요. 예. 중산층들도 역시 등을 돌리면서 좀 매출이 꺾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명품 업체들 하는 것이 초고가 시장, 예. 초부자들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팔고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옮겨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 좀 약간 마케팅 전략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도쿄 많이들 그 여행 가실 텐데 네. 도쿄 가실 때 생각 한번 해보셔야겠네. 왜냐하면 숙박비가 많이 오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숙박비 자체도 많이 올랐고요. 네. 숙박세도 오릅니다. 아, 그래요? 세금이 붙거든요. 네. 네. 숙박세까지 오른다는 네, 거군요. 이제 보통 도쿄 호텔에 1박 할 경우에 지금은 1박당 100엔, 940원 정도 세금이 붙는데요. 이게 네. 300엔, 그러니까 2,800원까지 3배로 오를 것으로 아. 보입니다. 이제 원래는 금액을 매기는 거죠. 예. 1박당 얼마, 100엔, 뭐 200엔 이렇게 올렸는데요. 지금은 바뀌면서 숙박 요금에 비례해서 3%를 매기기로 네. 규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10,000엔에서 15,000엔 돈으로 94,000원에서 14만 원 정도면은 세금을 100엔만 내면 되는데요. 예. 이게 3%가 되니까 3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300엔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숙박료가 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일본 측은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여행의 입장에서는 1,000원 단위로 올라가니까 네. 큰 피로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1박이 아니라 뭐 좀 장기간 장기로, 예. 한다면은 숙박료가 달라지죠. 꽤 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일본의 다른 지자체들도 역시 숙박세를 올리고 있고 영국 런던도 관광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런던은 사실 부가가치세가 20%가 붙거든요. 거기에다가 관광세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뭐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온다. 예.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인프라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해외 나가면 돈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든다.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니쇼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